지금 유방암 환자 나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고요. 좀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10년, 심지어는 막 2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치료가 되고 어딘가에서 병이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라나. 그 면역력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생활 습관 면에서는 강조드리는 게 저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0%를 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치료 자체보다 치료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 치료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성 한양대병원 유방외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방암 환자 나이 분포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60대 이후 환자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는 좀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폐경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한 45%로요. 서구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면은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산의 경험을 가진 여성이 줄었기 때문에 좀 젊은 유방암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좀 유추할 수 있나요? 설산율이 떨어지기 전에도 폐경 전 여성의 유방암의 비율은 서구에 비해서는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고령화돼 가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가고는 있는데 워낙에 전체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폐경 전 여성의 절대적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암 1위죠. 네, 여성암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유방암이 이렇게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긴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결혼이나 임신, 출산들도 떨어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긴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도 많이 변했죠. 예전하고 달리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하고 있고 또 비만 환자도 늘고 있고 또 음주 등 생활 습관도 역시 유방암의 그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이 활성화된 것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검진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조기의 유방암들도 진단이 크게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면 좋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권고사항은 40세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을 냈는데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원래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고 그래서 다 출산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다시 호르몬제를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에 변화가 없다. 재발률에도 변화가 없다. 수술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 양성인 환자들은 그냥 5년에서 10년을 네. 그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방암 환자들 한 70~80%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크는 유형이거든요.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도 타목시펜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끊어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어땠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타목시펜을 일정 기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해도 다시 복용했을 때 그때는 생존율이나 사망률에 큰 영향이 없었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복용하시고 중단했다가 임신하시고 다시 복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예전에는 그러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임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치료 후에도 임신을 하면 더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아예 임신을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었는데 치료 과정의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뭔가 젊은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폐경 이후의 환자하고 좀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난소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타목시펜 같은 먹는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때 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 억제 주사를 같이 쓰면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또 경구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전에 이제 임신 출산 계획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신데 항암 치료가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난소 기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나이일 때 이제 받게 되면은 젊은 나이 때는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 이제 배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항암이 계획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이제 미리 난소를 채취하고 또 난자나 배아를 미리 냉동해서 이제 가임력을 보존시켜 놓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생하면 이제 BRCA 브라카진 같은 유전자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수술 방법이나 추후의 치료나 또 가족들의 검진 계획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BRCA라고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있으면은 유방암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나라의 몇 % 정도인가요? 보통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가 5에서 10%. 예, 유전성 유방암으로 되어 있고요. 브라카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는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얘기하나요? 일단은 이제 건강보험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다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전에 생긴 유방암 환자들 경우에도 이제 BRCA 유전자 검사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난소암 같은 다른 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양측성 유방암인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라는 게 이제 가족력이라 하면은 정의가 어떻게 돼요? 가족력은 3대까지를 보통 가족. 3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모도 유방암, 외할머니도 유방암이면 가족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3대까지니까. 특히 자매가 유방암일 때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더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진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유방암 치료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뭐 맞춤형 치료 하잖아요. 유방암 치료에서의 맞춤형 치료는 뭔가요? 유방암 치료에서 이제 맞춤형 치료는요, 이제 모든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환자에 꼭 필요한 치료를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한다라는 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비교적 획일적인 치료를 했다면 이제 최근에는 환자가 암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발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고 또 치료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하면은 치료를 강화하기도 하고요. 또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치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인 조기 유방암인데 이런 경우에 항암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예전 같으면 그냥 일률적으로 항암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중 유전자 발현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항암을 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는 사람은 항암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수술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그냥 전부 다 광범위하게 겨드랑이 림프선을 절제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특정 환자군에서는 아예 겨드랑이 수술을 생략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맞춰서 하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해도 괜찮다 이거죠. 야, 이건 엄청난 발전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젊은 환자분 같으면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이러면 항암 치료하고 나는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러면은 그럼 하지 말자 이러고 나는 지병이 있으니까 안 할래요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재발하면 항암을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환자분한테 설명할 수 있고 환자도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검사가. 또 많은 그 유방 환자들이 이제 부분 절제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전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가능하면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 수술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30% 정도는 유방을 전절제를 꼭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유방 부분 절제가 가능하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암을 완전하게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이제 곡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유방은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같은 유 쪽 유방에 서로 다른 부위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이 여러 개 있는 다발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석회라 그러죠. 악성 미세석회가 유방 전체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연기암인 경우, 상피내암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내가 연기인데 왜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냐. 아니, 이제 이런 연기면은 그것도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악성도가 낮아서 유관을 뚫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제 관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쭉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씨앗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때는 전절제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유방 절제를 했는데 이제 절제연을 확인해 봤더니 자꾸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안전한 절제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전절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예전에 가슴 부위에 받았던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악성 임파종이라든지 이제 활동성인 결체 조직증, 뭐 루푸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활동성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좀 주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방암 전절제 해야 될 수 있고요. 또 유방암 종류 중에는 이제 염증성 유방암, 피부를 광범위하게 침범한 그런 염증성 유방암일 때도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 유방 조직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하고 유방 수술하고 나서 적게 남아 있는 하고 재발률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부분 절제를 하면 그 자체로도 유방 조직이 남아 있으니까 재발의 위험이 높을 수 있는데 부분 절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니까 부분 절제를 하고 방사선 치료한 거와 전 절제한 거를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생존율. 예. 네, 또 저는 궁금했던 게 나이가 젊을수록 암이 생기면 그 암세포도 힘이 세져가지고 전이나 재발도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젊은 유방암 환자가 예후가 더 나쁜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방암의 예후는 유방암이 얼마나 크고 또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 병기하고 또 어떤 성격의 암이냐 하는 A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같은 병기에서는 어떤 A형이냐에 따라서 젊은 유방암의 예후가 다를 수 있는데요. A형은 이제 유방암에 여성 호르몬 관련된 수용체가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암의 공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마커인 헐투의 과발현 유무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삼중 음성이나 헐투 타입 같은 유방암에서는 같은 병기라도 연령에 따른 예후의 차이가 비교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르몬 양성, 헐투 음성 유방암에서는 젊을수록 예후가 좀 안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젊은 여성의 유방암에서는 난소 기능이 활발하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에 의한 호르몬 억제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 유방암 수술에도 로봇 수술을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로봇 팔이 길고 막 잘 꺾이니까 이렇게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거에 유리한데 유방은 여기 있는 건데 이걸 로봇 팔로 왜 하죠? 그게 이제 또 미용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미용? 있는데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피부랑 유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유방을 다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수술은 이제 흉터가 잘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방이 접치는 아래 주름 부위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또는 유륜을 따라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유방을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러다 보니까 절개선은 되게 작고 손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고 그다음에 유방을 다 안전하게 제거해야 되다 보니까 유방을 엄청 당겨야 되고요. 아래 주름을 따라 하려 그러면은 수술하는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보면서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럼 로봇을 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겨드랑이. 예, 겨드랑이 아래쪽에 옆구리 쪽으로 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로봇의 장점이라는 게 절개창을 조금 열고 긴 로봇 팔이 들어가서 넓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이제 손떨림을 좀 보정하는 기능도 있고 또 고배율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혈관이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또 그거 미용적인 측면의 장점뿐만 아니라 또 최근 연구에서는 유두하고 유륜 쪽에 혈류가 잘 유지돼서 오히려 보존이 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지금 최근 추세는 로봇 수술이 좀 늘고 있어요?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고요. 조금 비쌀 것 같아. 예, 단점이죠. 그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비싸다는 거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다 비급여로 비급여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다른 암은 5년 생존율이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다 완치됐다 하는데 유방암은
10년, 뭐 심지어는 막 2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암이 특히 그런데요. 예, 치료가 되고 어딘가에서 병이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자라나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예, 나이 들어서 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다 이제 버스트아웃하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음성에 때는 연장요법으로 호르몬 치료를 더 길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발도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수술이나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본인의 그 면역력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치료를 잘 받으시라. 예, 그거를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 면에서는 뭐 강조드리는 게 저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술 먹지 말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이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깊고 그다음에 유방암의 재발에도 일관된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중 관리 잘 하시라.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는 비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운동하시라. 예, 운동은 뭐 유산소 운동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고 예, 그래서 중강도 운동 조금 땀이 나고 또 숨이 가쁜 그런 중강도 운동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골고루 잘 드시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저도 유방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는요. 젊은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검진 받는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목. 예. 이미 우리나라는 서구보다는 젊은 유방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미 40세부터 검진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젊은 유방 환자는 이제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병변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암으로 될 가능성이 적은 양성결절이나 양성병변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추적 관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몰라도 되는 병변을 알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젊은 나이 유방암 환자가 있는 만큼 유방암 발생도 위험에 맞춘 검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군은 그래도 좀 빨리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지만 40세 이전이지만 유방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분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젊은 나이에 발생하셨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브라카, BRCA 유전자 같은 암 관련 병리가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이 된 경우, 또 흉부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일찍, 한 30세부터는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섭취가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X입니다. 콩에 있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아이소플라본에 대한 오해인데요. 콩이나 두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하는 거는 전혀 유방암 발생이나 재발에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보호한다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라고 해서도 콩 섭취를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오히려 적당한 섭취가 뭐 재발이나 사망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도 일부 연구에서는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소플라본 성분만 있는 고농축 보충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환자한테 그런 거는 권하지 않는다. 예. 뭐 음식으로 드시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뭐 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아이소플라본을 드시는 거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채소나 과일, 통곡물, 뭐 생선류, 콩류 이런들은 다 일반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뭐 가공육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뭐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팩트 체크는요. 수술 뒤에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X. 예, 상관없다. 상관없다. 예. 오히려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가 이제 굳고요. 통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아프게 되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한 경우에는 재건 방법에 따라서 운동 시기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예전에는 수술한 팔로는 혈압 측정이나 뭐 체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 알려진 건가요?
네, 이제 최근에는 절대적인 금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이제 반대쪽 팔이 있으니까 굳이 수술한 쪽 팔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쪽 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은 수술한 팔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무거운 거 들어도 되냐고 꼭 물어보시긴 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드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무거운 거 들지 않고 서서히 중량을 늘려가면서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방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유방암으로 진단받으시면은 이제 누구나 다 두렵고요. 또 이게 왜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 스스로 많이 자책하시기도 하고 또 원망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유방암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여성암 중에서 1위 암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또 한편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치료하다 보면 결국에는 지나가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암 생존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수술 후나 그 항암 치료 후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밝게 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세율이 올라가지. 예, 저 환자들 중에도 정말 삶이 바뀌었다. 심지어는 유방암은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암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치료를 끝나고 나서 삶이 많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유방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낫는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정민성 한양대병원 유방외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